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페루에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으나 과도한 환경 규제를 명분으로 한 벌금 통보만 받고 결국 철수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50년 전 환경 오염에 대한 책임까지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사업 철수를 강요당했습니다. 한때 자본 부족으로 개발에 난항을 겪던 페루 정부는 한국 기업들에게 아마존 석유 공동 개발을 통한 공동 번영이라는 황금빛 미래를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25년이 지난 후 돌아온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환경 벌금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을 압박하여 헐값에 사업권을 인수하려는 음모의 각본이었습니다. 그러나 페루가 한국 기업들에게 자행한 배신 행위의 종말은 곧 자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3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소멸했고 도시는 유령 도시로 변모했으며 심각한 폭동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페루 정부가 공식적으로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사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페루 정글 깊은 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10년 동안 현장을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증언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알렉스 페르난데스입니다. 페루 리마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에너지 컨설턴트이며 한국인 어머니 덕분에 한국 기업들과 협력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지난 10년간 페루 8광구 현장을 오가며 석유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SK 이노베이션의 프로젝트를 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도저히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석유공사 페루 사무소 회의실에는 긴급 소집된 한국 직원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페루 환경평가감독청 OEF에서 발송한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환경 원상복구 부담금 납부 통지서였습니다. 현지 법인장 이태준 상무는 서류를 들어보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20만 달러입니다. 저희 지분 20%만 이 정도 금액입니다. 전체 부담금은 600만 달러가 넘습니다. 한화로 약 317억 원에 달하며 이를 단번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진짜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법무팀장 전구진 과장이 서류의 특정 부분을 형광펜으로 가리키며 지적했습니다. 여기 이 조항을 보십시오. 추가 오염원이 발견될 경우 부담금은 계속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무기한 수표, 블랭크 책와 다름없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늪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페루 정부는 광구 전체를 철저히 조사하고 오염 흔적이 발견될 때마다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마치 바닥 없는 늪에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담당자인 강민호 부장은 항변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이 광구를 20여 년 전에 인수했을 때 이미 오염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70년대부터 다른 회사들이 20년 넘게 운영했던 곳인데 말입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8광구는 한국 기업이 참여하기 훨씬 이전부터 페트로페루나 옥시덴탈 같은 회사들이 개발하며 이미 환경을 훼손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페루 정부의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잔인했습니다. 현재 운영권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결정지었습니다. 과거에 누가 오염시켰든 현재의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OEFI 담당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환경부 건물 3층 카를로스 멘도사 국장실에서 그는 저를 보자마자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렉스, 이건 당연한 조치입니다. 아마존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 당신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한국 기업들은 환경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왔습니다. 오히려 이전 운영사들보다 훨씬 깨끗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누가 돈을 지불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25년간 충분히 수익을 창출했을 텐데요. 이 순간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환경 복구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유전이 고갈되면서 감소한 수익을 벌금으로 충당하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페루 정부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팔 광구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세수는 어디서 충당해야 할까요? 그의 본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무소로 복귀하는 길에 저는 충격적인 내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정부 내부 회의록이었으며 제목부터 팔광구 대체 수입원 확보 방안이었습니다. 문서에는 팔광구 생산량 감소로 인한 세수 손실 예상액 연간 5천만 달러, 대체 수입원 확보 시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송을시로 환경 부담금으로 충당 가능, 한국 기업 재정 상태 양호라는 메모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 컨소시엄에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적인 함정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오연수 상무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25년간 1조 3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대우하다니요.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기여는 실로 막대했습니다. 단순히 자본만 투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신 기술을 도입했고 현지 인력을 고용했으며 지역사회에 학교와 병원을 건설했습니다. 이태준 법인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작년 실적 보고서 모두 보셨죠? 수익률 12%, 25년 동안 겨우 12%입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인데 이제 와서 벌금까지 내라고 합니다. 만찬일자는 더욱 황당한 것은 아르헨티나 기업플러스 페트롤의 상황이었습니다. 60% 지분을 보유한 대표 운영사인 그들에게는 960만 달러가 청구되었습니다. 우리도 속았습니다. 페루 정부를 믿은 것이 실수였습니다. 플러스 페트롤 페루 대표 앙헬 로페즈가 저에게 고백한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환경 실사라고 하여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강도 행위입니다. 그날 밤 저는 마라논 분지 현장으로 직접 향했습니다. 아마존 정글 깊숙한 곳에 위치한 팔광구. 울창한 정글을 4시간 동안 헤치고 도착한 그곳에는 수십 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녹슨 파이프라인, 오래된 저장 탱크, 그리고 한국 기업이 설치한 최신식 설비들이 기묘하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 배상민 부장은 낡은 시설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구역은 우리가 오기 전의 설비들입니다. 70년대 시설들이죠. 바로 저것들 때문에 벌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이 관리하는 구역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깨끗한 설비, 체계적인 오염 방지 시스템, 그리고 철저한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원주민 마을 촌장 리카르도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와서 마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자리도 생기고 아이들 학교도 지어졌지요. 그런데 정부는 왜 이러는 것입니까? 정부는 우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리마에 있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돈뿐입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불안감에 빠졌습니다. 이 거대한 함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벗어날 방법이 과연 있을까? 어떻게 25년간 황금빛 꿈을 꾸던 사업이 이토록 끔찍한 악몽으로 변질되었을까? 저는 모든 것이 희망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 한국 기업이 페루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때로 돌아가 상황을 처음부터 되짚어 보겠습니다. 25년 전 리마 쉐라톤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는 페루 에너지부 장관과 한국 컨소시엄 대표들이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샴페인 잔이 부딪혔으며 축하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에너지부 장관 라울 곤살레스는 한국과 페루의 역사적인 파트너십이 시작됩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SK 이노베이션이 페루 팔광구 지분 40%를 인수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통역사로 참석했습니다. 당시 23살, 막 대학을 졸업한 신입 통역사였으며 한국 혈통 덕분에 이러한 중요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석유공사 탐사팀장 서영훈 박사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마라논 분지는 페루의 보물입니다. 하루 2만 배럴의 원유가 생산되는 황금 유전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빔 프로젝터에는 아마존의 광활한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최신 기술로 생산량을 3만 배럴까지 증대시킬 것입니다. 3D 탄성파 탐사, 수평 시추 기술, 그리고 친환경 정제 시설까지 페루와 한국 모두가 승자가 되는 협력 모델입니다.
실제로 한국팀의 계획은 당시 남미에서는 보기 드문 야심찬 첨단 기술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페루 관료들의 눈빛은 기대감으로 반짝였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해외사업본부장 한지훈 전무는 우리가 가져온 것은 단순히 자금만이 아닙니다. 기술 이전, 현지 인력 교육, 그리고 진정한 동반 성장이 우리의 철학입니다. 페루를 단순한 자원 공급처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 대우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페루 정부 역시 환영 일색이었습니다. 곤살레스 장관은 한국 기업들은 다릅니다.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처럼 이익만 취하고 떠나지 않죠. 장기적 관점과 상생의 정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계약서가 체결되었고 11억 3천만 달러의 초기 투자가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조 3천억 원으로 당시 한국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첫 삽을 뜨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마라논 분지 8광구 현장, 아마존 정글 한가운데 뜨거운 태양 아래 모두가 모였습니다. 초대 현지 법인장은 안전모를 쓰고 자, 이제 시작입니다. 페루와 한국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그는 패기 넘치는 38세의 젊은 리더였으며 그의 열정적인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50명과 현지 노동자 500명이 협력하여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문화, 기후 등 모든 것이 달랐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시추 담당 엔지니어 김도윤 과장은 흠뻑 젖은 작업복을 짜며 이 더위는 한국의 한여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섭씨 40도와 습도 90%에 달하는 아마존의 날씨는 가혹했습니다. 모기 때도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동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영훈 박사는 우리가 성공하면 한국의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집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절 한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현지 채용 역시 적극적이었습니다. 단순 노동직뿐만 아니라 엔지니어, 지질학자, 환경 전문가까지 페루인들에게 전문직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당시 채용되어 현재 페트로페루의 임원이 된 디에고 산체스는 회상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우리를 엔지니어로 대우해 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외국 기업들은 우리를 단순 노동자로만 봤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어요. 함께 배우고 성장하자고 했고 진정한 동료로 대해줬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대단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과 협력하여 기술 교육센터를 설립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교육 담당 문정아 차장은 매년 100명씩 10년이면 100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수료증은 한국 정부가 인증하는 국제 자격증으로도 활용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그 교육센터는 페루 석유 산업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졸업생들은 페루 전역의 에너지 기업에서 핵심 인재로 활약했습니다.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마라논 원주민 마을 산타로사의 촌장 후아는 병원이 없어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뱀에 물려도 말라리아에 걸려도 치료받을 곳이 없었죠? 라고 증언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의료센터를 건립해 주었고 의사, 간호사, 약까지 모든 것이 무료였습니다. 우리 손자가 그 병원에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5년 후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일일 생산량 28천 배럴 달성이라는 기록에 현장의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목표했던 3만 배럴에 근접한 수치였습니다. 한국 국기와 페루 국기가 나란히 개양되었습니다. 페루 언론들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한국, 페루 석유산업의 구원자, 아시아의 기적이 아마존에서 재현되다. 진정한 윈윈 모델과 같은 헤드라인이 신문 한 면을 장식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야당 대표는 한국과의 협력을 다른 분야로도 확대해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 기업에 대한 평가는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문화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정글 한가운데서 K-POP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문화 행사 담당이었던 최수아 대리는 원주민 아이들이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BTS는 몰라도 동방신기는 다 알 정도였습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한국 음식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이
페루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식당을 운영하던 이현주 사장은 처음엔 매운 것을 못 먹더니 나중에는 김치 없으면 밥을 안 먹을 정도였습니다. 페루 고추와 한국 고춧가루를 섞어 현지화했더니 크게 성공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팔광부는 페루 최고의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페루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 컨소시엄 덕분에 마라논 지역의 고용 인력이 3만 명 증가했습니다. 직접 고용 5천 명, 간접 고용 2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마라논 주지사는 지역 총생산이 300% 증가했습니다.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페루 정부의 태도가 아주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거대한 음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신호는 너무나 미묘해서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마라논 분지 북쪽 끝 아추아르 부족 마을에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수도 리마에서 온 환경 단체 활동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리더 소피아 발데스는 마을 회관에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당신들의 땅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아마존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선동적이었고 손짓은 과장되었습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기름이 떠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촌장 가브리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부터 있던 오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오기 훨씬 전부터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와서 정화 작업을 했습니다. 발데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당신들을 세뇌시킨 거예요.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국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에만 5억 달러입니다. 이는 거짓말이었지만 큰 숫자의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그 돈의 몇 퍼센트가 당신들에게 돌아갔나요? 병원 하나, 학교 하나로 끝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자리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일자리요? 하루 10달러 받는 것이 일자리입니까? 한국인들은 하루에 200달러를 받는데 말입니다. 이 역시 거짓이었지만 비교 숫자가 주는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맞아, 우리가 바보같이 속았어. 조상의 땅을 헐값에 넘긴 거야. 저는 이 소식을 듣고 현장 관리자 페르난도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알렉스, 큰일입니다. 원주민들이 시위를 준비하고 있어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창을 들고 있었으며 아마존을 돌려달라, 한국 기업은 침략자다,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하라는 충격적인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업에 감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촌장 가브리엘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의 얼굴에는 깊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리마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가 25년간 착취당했다고 바보처럼 살았다고 하더군요. 우리 조상의 땅을 헐값에 넘겼다고 영혼을 판 것이라고 말입니다. 소피아 발데스와 그녀의 팀은 매우 치밀했습니다. 그들은 원주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특히 젊은 세대를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당신들 자녀가 왜 한국 기업 정규직이 못 되는지 아십니까? 기술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들이 핵심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아서입니다. 이 발언은 일부 사실이었으나 맥락이 빠진 선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심어진 의심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발데스가 한 청년에게 돈 뭉치를 건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위를 주도하면 더 주겠다는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돈으로 시위를 사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페루 유력 일간지 엘 코메르시오에는 팔광부의 불편한 진실, 한국 기업 25년간 얼마를 가져갔나, 환경 파괴의 대가는 누가 치러야 하나, 현대판 식민지, 아마존의 비극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를 쓴 기자 미겔 토레스를 만났을 때 그는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한국 기업이 다른 곳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환경 기준도 잘 지키고 지역 사회에도 기여하고요. 제가 그런데 왜 이런 기사를 썼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비판적으로 쓰라고, 안 그러면 해고라고 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누구에게서 압력이 왔는지 그는 입을 다물었지만 저는 정치권이 개입했고 그 뒤에 더 거대한 배후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며칠 후 환경부 장관 안드레스 멘도사가 현장 시찰을 왔습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충격적입니다. 이런 환경 파괴를 방치했다니 라고 선언했습니다. 카메라들은 일제히 그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서 있는 곳은 팔광구와 5km나 떨어진 70년대 다른 회사가 운영하다가 방치한 폐광 지역이었습니다. 이태준 법인장이 장관님, 저곳은 우리 구역이 아닙니다. 라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멘도사 장관은 변명하지 마십시오. 이 지역 전체가 오염되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마세요. 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는 완벽한 정치적 쇼였습니다. 선거를 6개월 앞두고 환경 이슈를 이용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속셈이 분명했습니다. 시위는 점점 더 격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원주민 노동자 500명이 일손을 놓고 파업이다! 모든 작업을 중단하라! 라고 외치며 팔광구 정문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생산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우리도 페루인이다. 정당한 대우를 요구한다.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었을 때 우리는 경악했습니다. 임금 300% 인상, 경영 참여권 보장, 그리고 수익의 50%를 원주민 공동체에 배분하라는 요구였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강민호 부장은 이것은 요구가 아니라 강탈입니다. 연봉을 4배로 올리고 수익 절반을 달라니 사업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시위대 뒤에 숨어있던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시위가 계속되던 어느 날, 저는 리마 시내 한 호텔 카페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원주민 지도자들과 동양인 남자, 셋이 중국어로 밀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인이라 동양 언어에 관심이 있었던 저는 몰래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원주민 지도자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라고 보고했습니다. 중국인이 좋다. 시위를 더 격화시켜라. 여기 추가 자금이다. 라며 돈뭉치가 가득한 가방을 건넸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이 떠나면 우리가 바로 들어간다. 그때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보상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영 석유기업 시노펙 신호의 비밀 공작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이 정보를 한국 컨소시엄에 알렸습니다. 이태준 법인장은 주먹을 불끈 쥐며 중국이 배후에 있었군요.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몰아내고 자기들이 차지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환경단체 리더 소피아 발데스의 계좌에 6개월 전부터 홍콩 계좌를 통해 정체불명의 거액이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언론 조작도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을 비난하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게 중국 기업 초청 연수 명목으로 매물이 제공되었습니다. 베이징 특별 연수 프로그램, 모든 경비 무료, 용돈 5,000달러와 같은 조건이었죠. 기자 10명이 이 연수를 다녀온 후 일제히 한국 기업 비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정치권 로비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시노펙 페루 지사장은 여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며 제안했습니다. 의원님, 따님이 중국 유학 가신다고요? 장학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드님 취업은 베이징 본사에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연봉 20만 달러로요. 이런 방식으로 의원 15명이 포섭되었고 그들은 한국 기업을 압박하는 법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페루 정부 고위 관료와 시노펙 간의 비밀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서에는 한국 컨소시엄 철수 시 즉시 인수가는 시장가의 30%, 페루 정부 관료에게 성공 보수 지급이라는 노골적인 음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을 헐값에 인수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시노펙은 원주민들에게도 터무니없는 약속을 남발했습니다. 우리가 들어오면 임금 5배 인상, 원주민 출신 임원 50% 보장, 수익의 70% 지역사회 환원,
불가능한 약속이었지만 선동된 원주민들은 이를 믿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모아 페루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 편집장은 이런 기사는 쓸 수 없어요. 중국을 건드리면 우리 신문사가 망합니다. 중국 기업 광고가 전체 수입의 40%입니다. 그들을 비판하면 광고를 모두 빼갈 것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중국 자본이 이미 페루 언론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업의 음모를 고발합니다. 제 포스팅은 하루 만에 수십만 조회수를 넘기며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즉시 역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이 고용한 댓글 부대는 알렉스 페르난데스는 한국 기업의 앞잡이다. 그의 어머니가 한국인이다. 믿을 수 없다고 저를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살해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입 다물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할 것이다. 라는 익명의 전화였지만 중국어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태준 법인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부당한 공작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선언하며 공정한 경쟁이 아닌 음모와 조작으로 시장을 빼앗으려는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페루 언론은 이 기자회견을 거의 보도하지 않았는데 중국의 언론 통제가 그만큼 강력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중국은 역공을 강화했습니다. 시노팩은 한국 기업이 허위 주장으로 중국을 모함한다. 그들이야말로 25년간 페루를 착취한 제국주의자다. 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더 나아가 원주민 시위를 더욱 격화시켰습니다. 한국 기업이 떠날 때까지 투쟁한다. 시위대는 이제 1,000명을 넘어섰고 팔광구 진입로를 완전히 봉쇄했으며 일부는 화염병까지 준비하며 폭력을 불사했습니다. 상황이 위험해지자 한국 정부도 나섰습니다. 주페루 한국 대사관은 사태 파악 중이며 페루 정부 차원의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페루 정부는 오히려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외국 정부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은 페루의 내정 문제다. 그들은 이미 중국 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 원주민 청년 에르네스토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리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가 촌장인데 중국인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시노팩과 원주민 지도자들의 뒷거래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녹음을 공개해 주세요. 녹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떠나면 너희들은 버릴 것이다. 약속? 그런 건 없다. 필요한 만큼만 고용할 거다. 임금? 지금의 절반이면 충분하다. 시노팩 간부들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이 녹음이 공개되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너무 악화되어 있었고 중국의 음모가 드러났음에도 페루 정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긴급 납부 통지 320만 달러. 첫 번째 환경 벌금 청구서가 석유공사 앞으로 날아온 것입니다. 15일 내 납부하지 않으면 자산 동결이라는 협박이 뒤따랐습니다. 이태준 법인장은 이것이 말이 됩니까? 50년 전 오염까지 우리 책임이라니 라며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청구 내역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1974년부터 1996년까지 발생한 토양 오염 추정 피해 면적 200헥타르, 우리가 인수하기 20년 전에 발생한 일까지 책임지라는 요구였습니다. 전구진 과장은 이것은 명백한 소급 적용이며 국제법 위반입니다. 라며 항의 서한을 보냈지만 페루 정부의 답변은 냉담했습니다. 특별법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거부하면 운영권을 박탈한다.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SK 이노베이션에도 각각 187만 달러와 134만 달러의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한국 컨소시엄 전체로는 602만 달러, 약 74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환경부 차관 로레르토 구스만은 비공식 회동에서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매달 조사가 있을 것이며 오염원이 발견될 때마다 청구서가 날아갈 것입니다. 끝이 없을 겁니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강민호 부장이 그럼 우리 보고 계속 돈만 내라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항의하자 그는 비웃으며 싫으면 떠나십시오. 중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본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플러스 페트롤도 폭발했습니다. 60% 지분을 가진 그들에게는 960만 달러가 청구되었기 때문입니다. 앙겔 로페즈 대표는 미친놈들 강도 행위다 라며 페루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페루 법원이 공정할 리 없었습니다. 한국 컨소시엄도 국제중자의 재판소로 가기로 결정했지만 오연수 상무의 우려처럼 재판하는 동안에도 계속 벌금을 내야 하고 안 내면 자산을 동결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굴복했고 640만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달 후 두 번째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추가 오염원 발견 428만 달러. 이번에는 지하수 오염을 문제 삼았고 역시 70년대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전구진 과장은 조사 보고서를 분석하며 어떻게 50년 전 지하수 오염을 우리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며 분노했습니다. 보고서는 완전히 엉터리였으며 추정과 가정으로 가득했고 오염 농도 측정값까지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어 우리는 다시 428만 달러를 납부했습니다. 석 달 후 세 번째 청구서 대기오염 피해 보상 356만 달러가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글에서 대기오염을 측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영훈 박사가 정글에서 무슨 대기오염입니까? 나무가 다 정화하는데요? 라며 과학적 반박 자료를 제출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페루 정부는 페루 정부가 측정했으니 맞다. 이에 제기하면 벌금 2배다 라고 통보했습니다. 완전한 갈취였습니다. 네 번째 청구는 더 황당했습니다. 생물 다양성 파괴 512만 달러, 멸종위기 동물 보호 실패라는 명목이었는데 사실 그 동물들은 원래 이 지역에 없던 종이었습니다. 생물학 전문가의 증언도 무시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원주민 정신적 피해 보상 389만 달러, 조상의 땅이 훼손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럼 병원 짓고 학교 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항변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우리가 낸 돈을 계산해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컨소시엄은 총 2,600만 달러, 약 330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플러스 페트롤까지 합치면 총 3,265만 달러, 약 490억 원이었습니다. 이태준 법인장은 이대로 가면 1년에 800억 원입니다. 수익이 얼마인데 벌금으로 800억을 냅니까? 차라리 폐업하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그 돈이 환경 복구가 아닌 공무원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라논 환경 감시단 활동가 하나는 단 1달러도 환경 복구에 쓰지 않았습니다. 다 공무원 주머니로 들어갔죠? 라고 폭로했습니다. 실제로 내부 문서에 따르면 벌금의 70%가 행정비용으로 집행되었는데 내부 고발자는 행정비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공무원 보너스, 장관 비자금, 대통령 선거 자금입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바로 그때 중국 시노펙이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시노펙 부사장은 페루 대통령을 직접 만나 우리가 팔광구를 인수하겠다. 조건은 간단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보다 3배 많은 세금을 내겠습니다. 환경 부담금도 기꺼이 납부하겠습니다. 원주민 고용도 2배로 늘리겠습니다. 이는 물론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일단 인수한 후 재협상하려는 속셈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페루 정부는 중국 편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한국 기업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중국과 계약한다는 최후 통첩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특별 긴급 조사 결과 1,200만 달러 추가 부과, 한 번에 약 138억 원이었습니다. 이번엔 생태계 복원 비용이라는 새로운 명목이 등장했는데 50년간 정글에서 사라진 모든 동식물의 가치를 계산했다는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강민호 부장은 미친 것 아닙니까? 나무가 늙어 죽은 것도 우리 책임이라고요. 라며 절규했지만 페루 정부는 냉정했습니다. 15일 내 납부 거부 시 전 자산 동결 및 강제 퇴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극한으로 치닫자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주페루 한국대사 정진수는 페루 외교부를 찾아 이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한국 정부는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라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페루의 반응은 오만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이것은 페루의 내정 문제이며 외국 정부가 간섭할 사안이 아닙니다. 라고 차갑게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정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페루와의 모든 경제 협력을 재검토하겠다. 한국이 페루에 약속했던 3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고속도로, 항만, 공항 건설 프로젝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압박이 통했든지 페루 대통령이 비밀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리마 대통령궁 비밀 회의실에 페루 대통령이 직접 나왔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화로 풀어봅시다. 이태준 법인장, 정진수 대사, 그리고 제가 통역으로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 기업을 존중합니다. 다만 환경 문제는 페루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벌금을 절반으로 줄여드리겠습니다. 대신 기술 이전을 해주십시오. 결국 기술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진수 대사가 어떤 기술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자 대통령은 세라한디 탄성파 탐사 데이터, 시추 기술, 정제 공법, 그리고 25년간 축적한 지질 데이터 전부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회사의 모든 핵심 자산을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태준 법인장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 회사의 핵심 자산입니다. 대통령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계속 벌금을 내시든지 아니면 떠나시든지 하십시오. 중국은 기술도 주고 투자도 늘린다고 했습니다. 한국만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 대사가 중국이 진짜 기술을 줄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들은 약속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남미에서도 똑같았습니다. 라고 반문했지만 대통령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입니다.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정 대사는 이미 중국과 다 얘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들러리였습니다.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석유공사 본사에서 날아온 부사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철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25년 투자가 아깝지만 계속 있으면 회사가 망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습니다. 매년 800억 원의 벌금이면 10년이면 8천억 원입니다. 차라리 지금 손절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현지 직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5천 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최대한 보상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준 법인장은 야당 대표를 만나 도와주십시오. 이대로는 모두가 망합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야당 대표는 동정적이었지만 저도 압니다. 정부가 너무 나갔어요. 하지만 이미 중국과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시노페기 의원 30명을 매수했습니다. 반대하면 정치 생명이 끝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절망적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시민사회를 움직여봤습니다. 시민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기업이 떠나면 3만 명이 실업자가 됩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는데 한 시민운동가는 중국이 언론을 다 장악했습니다. 우리 목소리는 묻힙니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때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환경부 직원입니다. 양심선언을 하고 싶어요. 그가 가져온 문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벌금 측정 기준서라는 제목의 비밀 문서였는데 한국 기업 매달 500만 달러 이상, 목표 연간 6천만 달러 징수, 중국 인수 후 벌금 면제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짜인 각본이었던 것입니다. 이 문서를 공개하려 했지만 그날 밤 고발자는 실종되었고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희망은 없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리마 메리어트 호텔 그랜드 볼룸 300명의 기자가 모인 가운데 이태준 법인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이 주목하고 있었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 저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중대한 결정을 발표합니다. 그가 잠시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국석유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SK이노베이션은 페루 8광구 사업을 전면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공식 발표되자 충격이었습니다. 25년간의 동반자 관계를 이렇게 마감하게 되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2,1,600만 달러의 부당한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앞으로 요구되는 금액은 연간 6천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25년간 총 투자액 20억 달러, 회수액 22억 달러, 수익률 10%, 연평균 0.4%도 안 되는 수익에 연간 수백억 원의 벌금을 내라는 것은 사업이 아니라 약탈입니다. 일부 페루 기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부당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5천 명의 현지 직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성장한 소중한 동료들입니다. 이태준 법인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모든 직원에게 6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재취업 교육도 1년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폭탄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와 협의하여 페루와의 모든 경제 협력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이는 예상 밖의 선언이었고 3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신뢰가 깨진 곳에서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폭풍 같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완전히 철수하는 겁니까? 3개월 내 모든 자산을 정리하고 떠날 것입니다. 중국 기업이 인수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후회하게 될 겁니다. 중국 기업이 우리처럼 지역사회에 기여할지 의문입니다. 한 페루 기자가 이것이 한국의 보복 아닙니까? 라고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태준 법인장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보복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끝없는 벌금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페루 경제에 큰 타격이 될 텐데요. 그것은 페루 정부가 선택한 길입니다. 우리는 25년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개입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태준 법인장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노팩이 원주민 지도자들에게 매물을 준 증거, 언론을 매수한 증거, 정치인을 포섭한 증거입니다. 회장이 다시 술렁였고 이 모든 자료를 국제사회에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페루 정부가 반응했습니다. 대통령은 한국의 일방적인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페루는 14억 중남미 시장의 중심이다. 한국이 떠나도 다른 투자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은 더 강경했습니다. 한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다. 중국이 더 나은 파트너가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라논 지역 주민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쳤어? 한국이 정말 떠난다고? 우리 일자리는?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팔광구 직원들은 사무실 앞에 모여 울부짖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정부는 즉시 한국 기업을 붙잡아라. 이대로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위를 주도했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 기업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협력업체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망한다. 한국 기업이 매출의 80%를 차지했다. 117개 협력업체 대표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플러스 페트롤의 결정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본사는 우리도 철수한다며 동반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한국 기업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하다. 기술진이 다 빠지는데 어떻게 하나? 이제 팔광구 사업은 완전히 끝장이었습니다. 도미노처럼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페루 철수, 현대건설 프로젝트 전면 취소, LG전자 페루 투자 백지화, 두산중공업 발전소 건설 중단. 한국 기업들이 줄줄이 페루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상공회의소는 신뢰를 잃은 나라에는 투자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페루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9%가 떨어져 사상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대탈출. 국제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본도 움직였습니다. 도요타 페루 공장 증설 취소, 미쓰비시, 구리 광산 투자 보류. 한국의 전철을 밟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폭스바겐은 남미 거점을 브라질로 변경했고 지멘스는 페루 프로젝트를 재검토했습니다.
페루가 국제투자시장에서 왕따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제야 페루 정부가 당황했습니다. 철수 발표 일주일 후 마라노는 죽음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팔광구 정문, 한때 수천 명이 오가던 곳이 텅 비었습니다. 철문에는 큰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경비원 엔리케는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마지막 한국 엔지니어가 떠났습니다. 저마저도 다음 주면 일자리를 잃을 예정입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조용합니다. 마치 묘지 같아요. 생산시설은 완전히 멈췄고 사무실 창문에는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자 진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월급이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5천 명의 직원이 아우성쳤습니다. 한국 기업은 약속대로 6개월치를 지급했지만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15년간 팔광구에서 일했던 한 엔지니어는 이제 누가 우리를 고용합니까? 페루에 석유 회사가 또 있나요? 라며 절규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협력업체들이었습니다. 운송업체 사장 미겔은 울먹였습니다. 부도 났어요. 오늘 파산 신청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거래처의 전부였는데 15년 동안 키운 회사가 하루아침에 첫 주에만 자를 잃을 게 업체가 도산하며 연쇄 부도가 시작되었습니다. 2차 협력업체들까지 무너지기 시작했고 111개의 직접 협력업체와 400여 개의 간접 협력업체를 모두 합치면 25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마라논 상공회의소 회장은 3만 명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살입니다. 도시 전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상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던 마리아는 결국 폐업했습니다. 손님이 없어요. 한국 직원들과 팔광구 노동자들이 주 고객이었는데 15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매출이 95% 줄었습니다. 슈퍼마켓, 약국, 옷가게, 전자제품점 등 하루에 수십 개씩 문을 닫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카를로스는 아파트 가격이 60% 폭락했습니다. 한국 주재원들이 살던 고급 아파트는 아예 거래가 없어요.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갑니다. 라고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은행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라논 지역 은행 지점장은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해요. 팔광구 직원들과 협력업체들이 모두 연체 중입니다. 부실 채권이 3,400% 늘었어요. 우리 은행도 위험합니다.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학교들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국제학교 교장은 학생의 70%가 전학 갔습니다. 한국 기업 자녀들뿐만 아니라 팔광구 직원 자녀들도 학비를 낼 수 없어 모두 떠났습니다. 3개 학교가 폐교했고 교사 200명이 실직했습니다. 병원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라논 종합병원은 결국 응급실을 폐쇄합니다. 라고 발표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 기업이 지원하던 의료보험이 끊기자 환자의 80%가 사라졌고 의사와 간호사 150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빈민가였습니다. 최악의 엄마 로사는 먹을 것이 없어요. 아이들이 굶고 있어요. 남편이 팔광구 일용직이었는데 이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습니다.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구호단체들이 긴급 식량을 배급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경찰서장은 강도 사건이 하루에 10건씩 일어납니다. 실직자들이 생존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우리도 통제불능입니다.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인사건도 늘었습니다. 절망한 가정들이 가족을 죽이고 자살하는 비극이 잇따랐습니다. 젊은이들의 미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공대생 알레한드로는 한국 기업 취업이 꿈이었는데 3년간 한국어를 배우고 석유공학을 전공했지만 이제 다 쓸모없습니다. 라며 절망했습니다. 기술교육센터도 문을 닫았습니다. 센터장은 더 이상 교육할 이유가 없어요. 취업처가 사라졌는데 뭘 가르칩니까? 라며 씁쓸하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약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NGO 활동가는 절망한 젊은이들이 마약에 빠지고 있어요. 코카인 거래가 3배 늘었습니다. 팔광구가 사라지자 마약이 그 공백을 채우고 있습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정부는 책임져라. 5만 명이 모인 시위는 폭동으로 번졌습니다. 분노는 정부로 향했고 성난 군중은 시청을 습격하고 경찰서에 불을 질렀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실탄을 사용하여 3명이 사망하는 유혈 사태로 번졌습니다. 국제사회는 페루 마라논 지역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명했고 유엔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언론들도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마라논 경제 붕괴, 인도주의적 재앙, 3만 실업 대란, 누구의 책임인가? 한국 기업 철수의 나비 효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중국 시노팩이 8광구 인수를 발표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은 없었습니다. 시노팩은 우리는 500명만 고용한다고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나머지 4,500명? 필요 없다. 게다가 임금도 한국 기업의 30% 수준이었습니다. 하루 $3? 이걸로 어떻게 살아요? 중국 관리자의 싫으면 그만둬라. 대체 인력은 많다는 오만한 태도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전직 8광구 직원들은 한국 기업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라며 후회했습니다. 3개월 후 마라논은 완전한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거리는 텅 비었고 건물들은 버려졌으며 한때 번화했던 중심가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시청 통계 담당자의 보고에 따르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다들 떠났어요. 남은 건 노인과 아이들 뿐이에요. 젊은 층이 대거 이탈하면서 도시는 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8광구 주변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환경운동가 아나는 현장을 둘러보며 완전히 죽은 땅이 됐어요. 한국 기업이 있을 땐 그래도 관리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라고 한탄했습니다. 시노팩은 최소 인원으로만 운영하고 있었고 환경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그대로 강으로 흘러나오고 있어요. 한국 기업보다 오염이 10배는 심해졌어요. 하지만 정부는 모른 척하며 시노팩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줬으니까요. 치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경찰서장은 사표를 내며 경찰력으로는 통제 불가능해요. 하루 평균 강력 범죄가 20건이에요. 경찰관도 다 떠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약 카르텔이 도시를 장악하며 마라논은 마약 거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DEA 페루 지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8광구가 사라진 공백을 마약이 채웠습니다. 교육은 붕괴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의 절망적인 보고에 따르면 학교의 80%가 문을 닫았고 교사도 학생도 없어 남은 아이들은 거리를 떠돌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도 마비되었습니다. 의사가 단 3명만 남았고 응급 환자가 와도 약도 장비도 없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콜레라가 발생하여 300명이 감염되고 50명이 사망했습니다. 보건 당국의 긴급 발표가 있었지만 대응 능력이 없었죠. 국제 적십자가 긴급 의료진을 파견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자살률이 폭증했습니다. 지역 신부는 하루에 2건씩 자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요. 어제는 일가족 5명이 동반 자살했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마라논 난민 1만 명이 리마 빈민가로 몰려들어 슬럼을 형성했습니다. 텐트촌에서 만난 전직 8광구 직원은 일자리를 찾아왔지만 여기도 막막합니다. 라며 한탄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개입했습니다. 유엔은 식량 지원을 시작했고 2만 명이 기아 상태였습니다. 국제구호 단체들이 몰려왔지만 한 구호 활동가는 선진국이 아니라 아프리카 최빈국 같습니다. 라며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재무부 차관은 예산이 없어요. 세수가 급감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내던 세금이 사라지니 재정이 파탄났습니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실제로 마라논 지역 세수는 70% 감소했습니다. 분노한 주민들이 폭발했습니다. 정부 청사 불태워라.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고 군대가 투입되어 진압 과정에서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결국 마라논에는 계엄령이 선포되었는데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국제 언론이 집중 조명했습니다. CNN, BBC, NHK는 페루의 비극, 탐욕이 부른 재앙, 한국 기업을 쫓아낸 대가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페루의 실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국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당 대표는 도대체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3만 명 실업, 도시 붕괴, 국제적 망신, 누가 책임질 겁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은 한국 기업이 일방적으로 철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라며 변명했지만 일방적이라고요? 당신들이 터무니없는 벌금으로 쫓아낸 거잖아. 라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전문가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페루 가톨릭대 경제학과 로드리고 교수는 한국 컨소시엄은 모범적 투자자였습니다. 25년간 20억 달러 투자, 3만 개의 일자리 창출, 연간 2억 달러 세금 납부. 이런 투자자를 쫓아낸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그럼 왜 쫓아냈습니까? 탐욕과 부패 때문입니다. 중국의 뇌물과 정치인의 욕심이 만든 비극입니다. 환경 전문가도 폭로했습니다. 팔광구 오염의 95%는 70년대에 발생한 것입니다. 한국 기업은 오히려 정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50년 전 오염까지 책임지라는 벌금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팔광구 생산이 줄어드니 벌금으로 메우려 한 것입니다. 내부 고발자도 나왔습니다. 저는 환경부 직원이었습니다. 벌금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어요. 장관과 중국 시노팩이 함께 짰습니다. 한국을 쫓아내고 헐값에 인수하려는 음모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여기 비밀회의록이 있습니다. 문서가 공개되자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 기업 연간 6천만 달러 벌금 목표, 시노팩 인수 시 벌금 면제, 성공 보수 500만 달러.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여론이 폭발했고 정부가 나라를 팔아먹었다. 장관을 구속하라. 대통령은 사과하라.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15%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장관들이 줄줄이 경질되었고 에너지부 장관은 사퇴, 환경부 장관은 구속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25년간 함께한 동반자를 탐욕 때문에 잃었습니다. 눈물까지 흘렸지만 국민들은 냉담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복귀를 요청하겠습니다. 페루 정부는 특사를 서울로 보냈습니다. 모든 벌금을 취소하겠습니다. 10년간 세금을 면제하겠습니다. 원하는 조건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석유공사 사장은 신뢰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미 베트남에 15억 달러 투자를 확정했습니다. 라고 차갑게 답변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멕시코에서 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페루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페루 의회는 한국 기업 복귀, 촉진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떠난 기차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큰 손실은 미래였습니다. 철수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한국이 계획했던 태양광 발전소 20억 달러, 가스 파이프라인 15억 달러, 정유 공장 현대화 10억 달러, 심해 유전 개발 25억 달러, 총 70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한 경제학자는 이 프로젝트들이 실현됐다면 페루는 남미 에너지 허브가 됐을 겁니다. GDP 5% 성장, 일자리 10만 개 창출이 가능했죠. 이제 그 기회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시노팩이 팔광구를 인수한 지 6개월.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악화되었습니다. 생산량이 10분의 1로 줄었다는 현장 관리인의 보고였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없으니 설비 운영이 안 돼요. 중국 기술자들은 팔광구 시스템을 모르거든요. 시설은 방치되고 정비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전직 팔광구 엔지니어 디에고는 고장나면 그냥 놔둬요. 한국 기업은 매일 점검하고 예방 정비해 댔는데 라고 한탄했습니다. 환경 파괴는 더 심각했습니다. 원주민 촌장은 기름이 그냥 강으로 흘러 들어가요. 한국 기업보다 10배는 더 오염시키고 있어요. 라고 분노했지만 정부는 모른 척하며 시노팩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처럼 그들이 뇌물을 줬기 때문입니다. 노동 착취도 심각했습니다. 시노팩 노동자는 하루 3달러, 이게 임금이에요? 한국 기업 때는 쉘 5달러였는데 라며 절규했습니다. 중국 관리자는 불만 있으면 그만둬라 라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안전장비도 안 줘서 한 달에 3명씩 다치고 사망자도 2명 나왔지만 보상은 없었습니다. 약속했던 기술 이전도 거짓이었습니다. 중국인만 핵심 업무를 합니다. 우리는 자빌만 해요. 교육? 그런 거 없어요.
원주민들은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임금 5배, 경영 참여, 수익 배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배신감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시노팩 나가라! 이번엔 중국 기업을 상대로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노팩의 대응은 폭력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용역 깡패를 데려와 시위대가 무자비하게 진압되었고 10명이 중상을 입었지만 경찰은 중국이 매수되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재무서 직원의 폭로에 따르면 시노팩은 10년간 세금 면제를 받아 납부액이 제로였습니다. 한국 기업은 매년 2억 달러씩 냈는데 말입니다. 지역 경제 기여도 역시 제로였습니다. 현지 구매는 없었고 모든 것을 중국에서 가져왔습니다. 127개 협력업체 중 단 한 곳도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전직 협력업체 사장은 우리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원 약탈이었습니다. 생산된 원유를 전량 중국으로 보냈고 페루에는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식민지 착취였습니다. 페루 언론이 중국 21세기 제국주의, 한국이 그리운 이유라며 비판하기 시작했지만 중국은 언론사의 광고를 끊었고 언론사들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민들의 후회가 깊어졌습니다. 한국 기업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제 알아요. 우리가 진짜 바보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일부 용기 있는 이들이 한국 기업 컴백 캠페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고 10만 명이 서명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페루, 다시는 안 갑니다. 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결국 시노팩도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 축소 운영한다. 사실상 포기 선언이었고 팔광구는 완전히 버려진 땅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지금도 마라논 팔광구에는 한국 기업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녹슨 한글 간판, 빈 사무실, 버려진 숙소들,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선명한 25년의 시간. 한국 기업이 있을 때가 천국이었어. 이제는 모두가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한 번 이르르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페루는 눈앞의 돈에 눈이 멀어 미래를 팔았습니다. 느십복사 25년간 함께 성장한 동반자를 벌금 셔틀로만 취급했습니다.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3만 개의 일자리, 무너진 도시, 사라진 미래,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신뢰의 상처. 한국 기업들은 이미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전 석유공사 법인장의 말이 모든 것을 정리해 줍니다. 페루? 좋은 교훈이었죠. 신뢰가 없는 곳에선 사업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보이긴 했습니다. 한국의 한 중견 기업이 조심스럽게 페루를 다시 보고 있다는 소식. 하지만 팔광구 같은 대규모 투자는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신뢰는 유리와 같아서 한 번 깨지면 아무리 붙여도 금이 남는 법이니까요.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탐욕이 어떻게 모든 것을 파괴하는지,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떠난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페루 마라논에서 알렉스 페르난데스였습니다.